정박의 내내를 부탁해. 네. 저는 정박을 묻는 거를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죠? 이제 일당백이라는 팟캐스트 같이 하는데 그 전에도 같이 한 일이 네, 많았고. 떡열차 있었고. 네. 근데 그때도 크게 웃으실 때는 있는데 그땐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이렇게만 웃으시는 걸 내가 봤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가요? 어제 이제 뭐 손학규 그 대표가 당선됐죠. 이 다시 60대들이 보통 은퇴해야 될 나이인데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지 흔히 말하는 올드보이가 귀환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현상들이 우리만의 특징인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우리가 유독 심하긴 하죠. 근데 본래 이렇게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정치를 오래 하는 거는 본래 공산 체제라든지 네. 독재 체제에서 이런 게 강하죠. 그리고 종교국가. 아, 자기 기득권을 내놓지 않아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그렇죠.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잡고 해먹으려고. 살니까. 그러면 뭐 대체로 좀 권력이 누구에게인가 특히 집중돼 있는 사회에서 이런 네. 고령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제론토크래시라고 하죠. 제론토라는 거는 이제 올드맨이라는 뜻이고요. 노인이라는 뜻이고, 크러시는 우리 데마크러시 하듯이 정치라는 네네네. 뜻이죠. 그러니까 노인 정치, 장로 정치 이런 것들을 제론토크래시라고. 아, 이건 안 해올 거예요. 이거 어디 쓸 데가 없을 것 같아. 너무 이질감이 커, 이거는. 그래, 일부러 노린 느낌도 아, 나고. 이거는 안 써먹을 거야. 제론토크러시는 안 써.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장로 정치들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 일본에는 좀 이런 좀 문화적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교적인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유교 문화 때문이에요? 왜냐면 좀 독점한 나라들도 좀 네. 젊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유독 우리랑 일본이 특히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레고리 앤더슨 같은 경우 이런 말을 하죠. 결국 그 한국이나 일본에는 소수민족이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소수민족은 자기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어떤 지금의 어떤 지배 세력들하고 타협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걸 주고받다 보면 나머지 사회 세력들도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에 눈을 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소수 세력들이 혁신의 어떤 바람들을 한 번씩 넣어준다는 거죠. 중간 세력들이 뭔가 힘을 가지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고 이런 문화가 발전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줄서기 문화만 행행한다는 거죠. 그 상김 다 떠나시고 보수 정치 끝났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더니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소선거구제가 있는 한에서는 당 지도부의 역할이 절대적이거든요. 이 소선거구제가 한 선거구에 한 명을 뽑다 보니까 네. 이거는 공천을 받는 게 절대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당 지도부, 당 대표라든지 이런 공천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의중에 딱 부합할 수밖에 없고 그럼 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똑똑하고 젊고 자기 말을 안 들을 사람보다는 자기 말 잘 듣는 좀 멍청한 사람을 보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새로운 뭔가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좀 보수적인 시각이긴 합니다만 중앙일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이제 한국 정치가 그만큼 예전보다 더 태화했다. 뭐 이런 말을 또 하긴 하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97년 같은 경우는 당시는 777 시대라고 불렸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70대 대통령 후보 DJT 연합해가지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 김종필 자민련 총재, 박태준 또 자민련 대표 이 사람들이 다 70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정권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70대. 그러니까 777 연합 비하면 많이 나아졌죠. 전으로 돌아가자면 네. 40대였을 때 막 김영삼 당시 YS 같은 경우는 나이 43, 4세 40대 기술원을 제시했거든요. 기술원도. 그리고 그 당시에 이 43밖에 안 됐는데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 40대가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이게 당당하게 얘기 났었는데 그게 비하면 지금 30대, 40대, 20대 너무 지금 약해버린 거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클린턴 같은 경우는 정권을 잡았을 때 43세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와. 오바마도 40대였죠? 예, 오바마도 46세 됐죠. 와. 심지어 작년에 오스트리아 크루츠 총리 같은 경우는 31살, 31살이 됐거든요. 31살이 총리요? 네, 총리가 됐죠. 31살이요? 네. 와, 대단합니다, 진짜. 네.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도 충분히 사회를 좀 젊게 만드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충격요법으로도.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한번 말씀드린 방향성을 딱 가지면 나머지 사소한 문제들은 테크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정치 지도자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좀 이번에 60대 된 게 물론 여야 각 당의 사정이 있었겠죠. 앞으로 정계 개편을 대비를 할 때는 아무래도 경험 많은 노련한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물결을 쏟기 위해서는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정치의 중심으로 부각되는 게 아주 필요하죠. 혹시 그 젊은 사람들이 했을 때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 뭐 이런 거 관련된 사자성어나 아니면 속담 아니면 뭐 격언 이런 거 혹시 우리가 외울 만한 거 있습니까? 사자성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2000년 당시 총선 때 보면 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었는데 그때 젊은 피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젊은 피라는 말을 써가지고 수요를 많이 했죠. 옹고지신. 몬고지신? 아 잠깐 쉬고 있겠습니다. 네. 이거 봐 이게 크게 웃으신 거야 지금 선생님이. 야 사람 무식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같은 게 젊은 피 수혈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송영길이라든지 임종석, 네. 우상호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다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2002년 대선이라든지 향후 지금의 이 정치적 일위까지 그런 사람들이 결국 민주당이라든지 하나의 야권, 지금 여권이죠. 떠받드는 핵심 인재들이 됐단 말이죠. 그런 특혜를 이제 받으셨던 분들, 네. 기회를 받으셨던 분들, 그분들이 또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아주 핵심적인 그 연설문을 썼던 분이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네. 우리 586들이 지금 할 거는 많이 이루었다. 대통령도 몇 번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람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지금 우리 후배 세대들을 키워야 된다. 그게 역사에 대한 우리의 책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훌륭하시네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별로. 아니 말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실제로 그러네. 해야지. 아니 민주당도 젊은 정치인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번에 그래서 민주당이 그나마 희망의 색이 보이는 게 네.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제 박주민 의원이 아. 73년생이죠. 근데 네. 1위를 했고 최고위원 1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77년생 김혜영 의원이 또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죠. 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좀 희망이 있고 또 희망이 있고. 이 두 의원의 특징이 기존 정치권의 문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이 와중에 보통 국회의원 되면 책을 못 읽는다 그러거든요. 그 시간에 사람 만나게 낫지 왜 책을 읽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일수록 공부를 많이 해야지 정말 정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젊은 피들이 이번에 지도부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많은 그 기존 정당들에서 보면 대체로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치인들을 뭐 청년 정치를 해갖고 구색 맞추기로 했던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결국 그게 구색 맞추기 용도 하나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그분들 젊은 세대가 스스로 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전과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이 기존 정치권 하는 대로 행태를 답습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아주 희망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 스스로도 이제 실력을 키워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정치적인 어떤 기존의 어떤 관행이 좀 바뀌어야겠죠. 지금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의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정책 의사결정을 참여를 못하고 강제 당론을 따라야 되고, 당론을 강제된 걸 근데 따라야 형님 되고. 그 말씀은 좋은데 네. 현실적으로 우리 저 정방님이나 나나 뭐 다 국회의원 됐다고 쳐봐요. 그 위에 뭐 선배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천 주고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 시켜도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천이 그래서 지금 이제 공천권을 당원이라든지 그 이제 지역 그 바로 유권자의 손으로 돌려주겠다 이게 바로 정당개혁의 핵심이죠.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걸로 돼 있고요.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상향식 공천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당향식 공천에 들어가는 사람을 정하는 거는 당 지도부에 어떤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죠. 비례선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씀했지 않습니까? 5당 원내대표를 만나가지고 네. 비례선거 대표성이 강화되는 그런 선거구제 개편을 좀 해달라. 그게 핵심이죠. 선거구제 개편이 진짜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선거구제 이해관계가- 그 선거구제 개편을 법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현재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쿠데타적 사건이 아니고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나마 지금 민주당이 유리할 때는 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민주당이 또 안 움직이겠죠? 지금 총론은 찬성하는데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원내대표의 발언은 미묘하게 약간 달라지죠. 총론은 찬성하는데 강론에서는 의원들의 의중이라든지 그리고 이대로 가도 2020년 총선에 대승할 것 같다. 그렇지. 이러면 구태여 바꿔야겠냐라는 또 이야기 되겠죠. 이럴 때 바꿔야지 언제 바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1988년에 예전에 중선거구제를 했거든요. 80년대. 그러다가 소선거구제로 바뀌게 된 거는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노태우 이렇게 4명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결정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그 당시 돈을 주잖아요. 보스가 정치 자금을 주니까 꼼짝없이 따라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게 애매한 거죠. 이걸
개별 각계 의원들이 과연 이렇게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돼야 된다 이거죠. 말 그대로 아니 선거에서 30% 40%를 득표한 정당이 의석의 60%를 가져간다. 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왜 그런 거기서 것들. 지금 많은 분들이요, 우리 정광님이 대선거구제로 가자고 하는 이유가 소선거구제 발음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네요. 지금 웃는 거야 아니면 가짜야? 뭐야? 아 저거? 진짜 웃는 거야 가짜야? 저거는 박정대소. 박정대소야? 되게 박정대소. 와. 아니 근데 뭐 꼭 선거구제 개편 말고 하는 방법도 하나 있겠죠. 뭐죠?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거죠. 국회의원 욕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네네. 저것도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늘린다고 하면 야 없애야지 왜 늘리냐, 뭐 이렇게 딱 쉽게 네. 얘기해 버리는데 그걸 우리가 사실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정에서는 국회의원이 특권 계급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가져가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한 10억이라 치면 그 10억 대신에 3억 정도로 하고 그다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거죠. 그러면 그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여진 상태에서 좀 더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이해찬 대표가 사실 예전에 지론이었습니다. 뭐 굉장히 대단히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네. 질문입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뭐 고위 그 관료들에 네. 비해서는 좀 더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면 지켜보는 눈도 많고 항상 검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일리 있죠? 네. 거봐. 사실은 국회의원이 더럽다, 국회의원만 없어지면 나라가 흥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이 마찬가지인데 행정 관료들이 자기들의 어떤 행정부의 힘이 더 권한을 강하기 위해서 원래 국회 쪽으로 희생양을 계속 만드는 경향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나 사법부가 우리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이 입법부잖아요. 선출된 권력을 계속해서 선출된 권력을 어떤 중상모략한다든지 물론 뭐 그 사람들 자체가 이권에 개입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법부나 행정부의 민낯을 들여다보면 이게 더 심하면 심했지 적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차라리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는 입법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인 뭔가 캠페인성으로 이런 뭔가 나쁜 평판을 주기적으로 준다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뇌를 좀 채워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우리네 가득 채워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뭐 신청곡은 권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그러네. 추천하겠습니다. 뭐죠? 제가 항상 그 일을 마치고 차 타고 집에 갈 때 우연히 이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네, 우리네 삶이 팍팍하고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 이승철의 아마추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들으면 진짜 눈물 나나 이상하게. 이상하게 눈물 난다니까. 그런 노래 하나씩 있을 수 네. 있죠. 예. 그래서 모두 힘들어하시는 분들 힘내시라는 의미로. 의미 식상하다. 아니야 형 들어보면 알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형 우리가 좀 보듬어 줘야 됩니다. 이승철의 아마추어. 우리는 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 처음 서본다는 거예요. 인생의 아마추어네요. 살아가는 행복. 정방님 고맙습니다.